그날 나는 며느리의 핸드폰을 보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그걸 본 순간 나는 더 이상 그 집의 엄마도 시어머니도 아니었다. 단지 내 인생을 도둑맞은 여자였다. 그날 나는 알았다. 평생 쌓아온 믿음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아무 일도 없던 듯 차를 따르던 내 손이 그렇게 오래 떨릴 줄은 몰랐다. 그 아침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스며들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냄새에 손주 녀석이 졸린 눈을 비비며 내려왔다. 할머니, 김치 있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려 난 습관처럼 김치통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놨다. 며느리는 부엌 한켠에서 출근 준비로 바빴다. 검은 코트 차림에 여느 때처럼 말끔했다. 나는 그런 며느리를 보면 늘 기특하다고 생각했다. 요즘 세상에 저렇게 꼼꼼하고 성실한 아이도 드물다고. 그런데 그날따라 내 눈에 자꾸만 들어온 게 있었다. 식탁 위, 며느리의 핸드폰. 조용히 진동이 울리며 불빛이 반짝였다. 회의 알림인가 보다 하고 돌아서려던 찰나. 잠깐 그 화면에 뜬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 밑으로 짧은 문장 하나. 어머니는 전혀 모르세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냥 우연이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한 줄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다. 내가 모르는 뭘 모른다는 거지. 그 말에 나 자신이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며느리의 눈빛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다. 같은 부엌에 있어도 무슨 말을 해도 그 아이의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사랑이라 믿었던 가족의 얼굴이 어느 순간 전혀 모르는 얼굴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점심 무렵 설거지를 하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손에는 명품 쇼핑백 하나, 입가에는 피곤한 미소.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세일하길래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은 찻잔을 놓치고 말았다. 그때 짧은 소리가 났다. 짤랑. 찻잔의 귀퉁이가 금이 가 있었다. 그 순간 묘하게 오싹했다. 깨진 건 찻잔이 아니라 내 마음 같았다. 밤이 깊어 며느리 방 불이 꺼졌을 때 나는 조용히 식탁으로 나왔다. 그 핸드폰은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 깨진 찻잔 조각 하나가 남아 있었다. 나는 그것을 손끝으로 쓸어 담으며 생각했다. 그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나도 이제 몰라야지. 그날 이후 난 달라졌다. 말을 줄이고 웃음을 아꼈다. 식탁 위에 국을 올릴 때마다 내 속은 천천히 조용히 식어갔다. 하지만 이상하지. 이상하게 그날부터 세상의 모든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수저 부딪히는 소리, 손주 숨소리, 그리고 며느리의 발소리. 마치 누군가 내 귀에 속삭이는 것 같았죠. 이제 내 차례야. 며느리 방 문이 닫히고 집안이 잠잠해진 밤이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시계 초침이 딸깍, 딸깍 소리를 낼 때마다 내 마음도 그 소리와 같이 쪼개지는 것만 같았다. 그러다 문득 현관에서 미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며느리의 핸드폰이었다. 충전 중인 듯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나는 잠깐 망설였다. 보면 안 된다. 이건 예의가 아니지. 하지만 그날따라 손이 제멋대로 움직였다. 마치 누군가 내 등을 살짝 밀어준 것처럼. 손끝으로 화면을 밀자 메시지 창이 열렸다. 그곳엔 내가 모르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김 부장님, 강 실장님, 정 팀장님. 그리고 그 아래 익숙한 번호 하나. 아들. 하지만 대화창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아들이 아닌 낯선 냄새가 있었다. 당신 어머니, 오늘 또 내 앞에서 잔소리했어요. 그냥 참고 넘어가요. 곧 정리될 거니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정리될 거니까.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나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손끝이 떨리는 걸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아래서 멈췄다. 내가 모은 돈, 어머니 명의로 돌려놨다며? 당신 정말 대단하다. 그럼요. 어머니는 아직 모르세요.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시계 초침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선 오직 한 단어만 맴돌았다. 돈.
그들이 말하는 내 돈이란 내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손끝의 움직임 하나까지 다 기억하려 애썼다. 그 애가 손주 옷을 개며 웃을 때도 어머니, 좀 쉬세요라며 내 어깨를 토닥일 때도 그 손끝이 내 통장을 건드린 것만 같았다. 나는 평생 가족을 믿고 살았다. 믿음이란 게 내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내 노후 자금과 함께 사라지고 있었다. 며느리가 외출한 날 나는 조용히 아들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 속 계약서 파일이 눈에 띄었다. 부동산 명의 이전 계약서. 그리고 그 맨 아래 희미하게 찍힌 내 도장. 내 도장이 왜 여기에 있지? 손끝이 떨렸다. 기억이 없었다. 분명 내가 도장 찍은 적이 없는데. 순간 몇 달 전 며느리가 내게 건넸던 한 장의 종이가 떠올랐다. 어머니, 은행 서류예요. 그냥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때 나는 손주가 옆에서 울고 있어서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그냥 찍었다. 그 도장이 이거였구나. 그날 밤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봤다. 눈과 주름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서러움도 분노도 이제는 다 무뎌진 얼굴이었다. 그런데 그 안에 묘하게 낯선 빛이 있었다. 차가운 결심의 빛. 그래, 이제 나도 배워야지.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는 법을. 그날 이후 나는 일기장을 펴기 시작했다. 날짜별로 며느리의 행동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시간, 통화 횟수, 웃은 순간, 잠시 멈춘 손짓까지. 처음엔 그냥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점점 그건 증거가 되어갔다. 그렇게 나는 조용히 복수를 준비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부엌에 불을 끄고 마음에 불을 켰다. 사람이 한순간에 달라진다는 게 이런 걸까? 이제는 웃음 뒤에 거짓이 눈에 보인다. 그 애가 내 앞에서 커피를 내릴 때마다 나는 냄새보다 더 진한 의심을 맡는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어머니가 아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되찾을 것이다. 며느리는 여전히 다정했다. 어머니, 김치찌개 싱거우면 제가 간장 더 넣을게요. 말끝마다 어머니를 붙이며 웃었다. 그 웃음이 예전에는 고마웠다. 하지만 지금은 그 웃음 속에 감춰진 숫자가 보였다. 30억. 내 평생의 노후 자금, 내 인생의 대가. 그 돈은 지금 그 애의 남편, 그러니까 내 아들의 명의로 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걸 움직인 손은 며느리의 것이었다. 나는 알아야 했다. 그 애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지를. 그날 나는 일부러 며느리에게 말했다. 너무 힘들다, 허리도 아프고. 이제 이 집 정리하고 요양원에라도 들어가야 할까 싶어. 그 애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아직 멀었어요. 그 말 속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알아챘다. 그래, 내가 불안해해야 내가 움직일 수 있지. 며칠 후 나는 은행을 찾았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은 이미 해지 처리 완료. 직원은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며느님이 대리인으로 오셨죠? 이미 위임장 처리됐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위임장 제 도장이 찍혀 있었나요? 예, 직접 서명하셨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내가 찍은 그 도장. 그날 며느리가 은행 서류라며 내밀었던 그 종이. 그게 이거였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서랍 속에서 그 도장과 잉크패드를 꺼냈다. 그리고 그 옆에 내 일기장을 펼쳤다. 2월 5일. 은행 서류 확인. 내 도장 도용 가능성 있음. 2월 10일. 며느리, 아들과 통화. 정리되면 편해질 거야 발언. 나는 매일 이렇게 내 삶을 기록했다. 마치 형사가 된 듯 증거를 모았다. 며느리의 동선을 알기 위해 일부러 손주를 돌보는 날을 바꿨다. 그 애가 외출하는 시간을 체크했고 퇴근길에 들르는 카페, 전화 자주 하는 번호까지 적었다. 처음엔 나조차 이런 내가 두려웠다. 내가 이럴 사람인가? 하지만 그 생각은 금세 사라졌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구였더라? 며느리가 집을 나서는 순간 나는 서류 봉투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낯선 남자가 내게 말했다. 도장이 도용됐다면 위임 무효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 말에 나는 오래 묻어두었던 숨을 내쉬었다. 그럼 제가 다시 제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단 증거가 필요합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증거라면 이미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부엌불을 끄고 조용히 찻주전자를 올렸다. 물 끓는 소리가 내 심장 박동처럼 들렸다.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평온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걸 내 몸이 알고 있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내 앞에서 웃는다. 그 웃음을 나는 이제 받아준다. 그래, 많이 웃어라. 그 웃음이 곧 내 마지막 무기가 될 테니까. 나는 오늘도 일기장에 한 줄을 더 적는다. 3월 1일. 복수의 설계도 완성. 그날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종이 한 장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모든 진실이 적힌 고소장. 그 앞에서 며느리의 웃음은 처음으로 멈췄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 가족은 무너졌다.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그날 아침은 이상하게 평화로웠다. 손자 도시락을 싸는 며느리의 손놀림, 신문을 넘기는 아들의 손끝, 그리고 주전자에서 피어오르는 김. 모든 게 언제나 같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다. 며칠 전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서류 준비 끝났습니다. 내일 아드님 계신 자리에서 바로 제출하시죠.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네, 내일이면 됩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불 위에서 손가락이 떨렸다. 이게 옳은 걸까? 하지만 그 생각 뒤에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다. 그 애는 한 번도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 내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을 빼앗은 거야. 식탁 위에 반찬을 올려놓는 척하며 나는 봉투를 꺼냈다. 갈색 서류 봉투 위에 민사소송 4글자가 선명했다. 며느리는 그걸 보자마자 미묘하게 굳어졌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한 일, 이제 다 알아버렸어. 그 애는 처음엔 웃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아무것도. 하지만 내 손에 들린 복사본을 보자 그 웃음은 서서히 깨져내렸다. 내 도장, 내 서명. 내가 대신 썼더라. 그건 어머니가 그날 나는 김치 담그느라 손이 젖어 있었어. 도장 찍은 적 없어. 기억나? 그때 거실로 들어온 아들이 상황을 눈치챘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내 아내가 내 통장을 가져갔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돌려놨다. 순간 공기가 얼었다. 아들은 며느리를 바라봤다. 그게 사실이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손톱만 만지작거렸다. 그날 오후 나는 모든 걸 정리했다.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갔고 그 자리에서 정식 진술을 남겼다. 내 돈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애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며느리의 신발도 옷가지도 사라져 있었다. 아들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텅 빈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엄마, 이게 정말 필요했어요? 그 물음에 나는 답하지 못했다. 대신 말했다. 너라도 내 아내가 뭘 한 건지 알아야 했어. 그날 밤 집은 조용했다. 냉장고의 모터 소리만 들릴 뿐. 나는 부엌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문득 그 애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던 날이 떠올랐다. 하얀 원피스에 두 손을 모으고 잘 부탁드립니다 하던 그 눈빛. 그때의 그 애와 지금의 모습이 어쩌면 같은 사람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며느님, 자수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끝나자 내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부서졌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마음이 더 허전하다. 나는 이 싸움에서 이겼을까 졌을까?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새벽빛이 방 안을 채웠다. 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중얼거렸다. 이제 됐어. 이제 정말 끝이야. 그때 거실 문이 열리며 손자가 말했다.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나는 대답 대신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속으로만 말했다. 엄마는 이제 진짜 어른이 되러 간 거야. 그날 이후 나는 다시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받았다. 금액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마음은 전혀 달랐다. 이제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내 인생의 증언이고 나 자신을 되찾은 증거였다.